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북반구와 황도성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별자리를 찾는 방법과 별자리에 얽힌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인하고 있는 88개 별자리 중에서 북반구에는 28개, 황도성에는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또는 신들이 변신한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북쪽 하늘의 별자리와 봄, 여름, 가을, 겨울철의 별자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별자리가 그리스 신화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7, 8세기 이전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에 유명한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는 최초의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 하늘의 별자리를 방패에 새겨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미 별자리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는 하늘의 별자리 대부분이 그리스 신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기원전 3세기경에는 거의 별자리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천문학과 별자리 신화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별들은 신이나 영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진은 아틀라스가 이제 천구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천구에 보시면 많은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상은 아틀라스 상은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아틀라스가 들고 있는 이 천구에 41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전해오는 많은 설화에는 동물이 변신하는 이야기나 인간이 늑대로 변신하는 이야기도 있고 신들이 동물이나 식물로 변신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끊임없는 변신입니다. 신화에서는 흙과 돌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나무나 돌 또는 짐승이나 별이 되기도 합니다. 변신이 되는 원인은 신들의 저주 때문이거나 주인공의 애절한 바램 때문입니다. 목욕 중인 여신 아르테미스의 알몸을 훔쳐본 악타이온이 벌을 받아 사슴이 된다거나 다프네는 월계수가 되어 아폴론의 끈질긴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물로의 변신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은 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최후를 맞이하자 제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매라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육신뿐이고 내게서 받은 것은 불멸하다. 나는 지상의 생명을 잃은 그를 천상에 데려오려고 하니 그대들도 따뜻이 맞아주기 바란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일에 끼어들었고 인간들과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거만하거나 욕심이 많고 게으르거나 탐욕스럽고 거짓말도 했으며 원한을 품거나 질투를 하고 경박하거나 변덕스럽고 난폭하기도 했습니다. 또 늙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늙거나 죽지 않는 이유는 암브로시아라는 음식과 넥타르라는 음료를 마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넥타르는 네크로와 타르의 합성어로 죽음을 물리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아는 죽지 않는다, 즉 불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언제든지 모습을 바꾸어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들이 변신을 했을 때 인간이 변신한 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무리 더워도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를 바라보고 있어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며 물이나 거울에도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들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구의 북극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은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여기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별들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한 바퀴를 돌고 또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어느 계절이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극 근처에 있는 별들은 보면은 지평선 아래로 졌다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런데 북극에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1년 내내 밤새도록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은 사계절 별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북극 근처에 있는 어떤 별자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자리 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북극성이 있고요. 여기 작은 국자 모양이 있는데 이 별자리가 바로 작은 곰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각형 모양의 별자리가 있죠. 이것이 케페우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린 자리가 있는데 일부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선이. 그리고 여기 큰 곰자리가 있죠. 큰 곰자리에서 유명한 별자리라기보다는 성군이라고 부르는데 국자 모양의 별무리, 이것을 우리는 북두칠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북두칠성도 있는 이 큰 곰자리도 이제 북쪽 하늘에 있는 사철별자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곰을 둘러싸고 있는 길게 늘어서 있는 별자리, 이것이 용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곰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여기 길게 용이 몸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큰 곰의 이제 이 꼬리가 보이죠? 꼬리 부분에 있는 것이 북두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각형의 별자리 케페우스죠.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에디오피아의 왕인 케페우스가 의자에 앉아있는,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옆에는 케페우스의 부인인 카시오페아가 있습니다. 카시오페아나 케페우스는 또한 이것은 가을철에 잘 보이기 때문에 흔히 가을철의 별자리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이 긴 기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살쾡이도, 이것은 이제 봄철의 별자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큰 곰자리도 봄철의 별자리를 분류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북두칠성은 거의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별자리들이 바로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북극성을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북두칠성에 있는 지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극성은 북두칠성의 국자에서 머리 부분에 있는 두 개의 별이 되겠습니다. 이 별을 연장해 가서 그 길이의 5배 되는 위치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카시오페아의 W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자 모양의 카시오페아를 양쪽 변을 연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길이를 5배 해가면 역시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케페우스의 우측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우측변을 연장해서 역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은 특별한 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성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지구의 자전축 북쪽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는 북극성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이제 팽이처럼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팽이가 기울어진 것과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팽이는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그 자전축이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구도 세차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이 가리키는,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북극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서기 2000년 무렵에 여기에 지금 북극성이 위치하고 있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곰자리에 이제 알파별이 북극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제 4,000년 전에는 이 용자리 알파별이 북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또 서기 5,000년이 되면은 이제 케페우스 자리에 이 감마별이 오히려 북극성에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기 10,000년이 되면 백조 자리에 데네브가 북극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구의 자전축이 세차운동하는 이 주기는 25,725년입니다. 그러니까 25,725년마다 이제 북극성이 돌아오는 것이죠. 북쪽 하늘에서 사철을 볼 수 있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의 딸인 칼리스토와 그 아들 아르카스라고 합니다.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연인으로 제우스의 아들을 낳지만 헤라 여신의 저주로 큰 검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칼리스토는 숲속에서 사냥꾼이 된 아들 아르카스에게 쫓기게 되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 신이 두 모자를 하늘로 들어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별자리는 모두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헤라가 이들을 미워하여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리스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고 작은 곰자리와 큰 곰자리는 전구 북극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땅 밑으로 거의 지지 않는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에서 유명한 성군이 북두칠성입니다.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있는 7개의 별은 동양에서는 이제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별자리가 아니라 성군이 되겠습니다. 북두칠성은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별자리는 아니지만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특별한 형태로 인해서 여러가지 비유로 알려져 있는 성군입니다. 중국에서는 북두신선의 비유가 됐고 북미나 프랑스에서는 큰 국자나 자루냄비로 비유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쟁기의 비유가 됐고 그리스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큰 곰의 꼬리에 비유를 했고 이집트는 소와 인간, 하마의 행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나 북유럽에서는 신이나 왕이 타는 수레로 비유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북두칠성을 특별한 별로 여겼습니다. 칠성신이란 북두칠성의 7별을 인격화한 신입니다. 북두칠성은 고조선 시대에 만든 고인돌의 뚜껑돌이에 새겨져 있고 사마천이 쓴 서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우리 선조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성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별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별은 탐낭성입니다. 정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어뜸이 되는 법도를 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별은 거문성입니다. 법성이라고도 하는데 땅에 해당됩니다. 음적인 일과 형벌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별은 녹존성입니다. 영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인간이 성취하는 만큼 화와 해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문곡성은 벌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이법으로 무도한 것을 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별은 염정성입니다. 염정성은 살성이라고도 하는데 중앙을 맡아서 사방을 도우며 죄 있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별은 무곡성입니다. 위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오곡을 저장하는 창고이며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별은 파군성입니다. 파군성은 응성으로 병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고 합니다. 천기의 출입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무곡성은 옥황상제가 있는 자색궁전을 지키는 별이고 칠성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별에 치성을 드리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삼국지연의에 보면 제갈량이 칠성재단을 쌓고 7별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놓고 수명을 연장하는 제를 올리는데 이때 이제 부하장수인 위연이 뛰어들어 촛불을 꺼트리는 바람에 제갈량이 결국 수명 연장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군성은 이제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여
삼남한성에 있는 모든 악적을 토벌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기 때문에 태왕이나 장군들은 파군성을 군신으로 모시고 제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별자리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의 별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봄철에는 북두칠성이 잘 보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이 위쪽에 보면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하늘에서 사철 보이는 별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봄철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 큰 곰자리는 봄철의 별자리로도 분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곰이 있고 이 꼬리 부분에 북두칠성이 있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 보면 이제 또 물음표를 이제 뒤집어 놓은 모양. 이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낮 시클이라고 부르는 성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별자리가 아니고 뭐 사자자리의 일부를 이루는 성군. 그리고 북두칠성도 별자리는 아니고 큰곰자리를 이루는 일부 성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자자리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처녀자리가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가 있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자자리, 금곰자리, 그리고 처녀자리가 있는데 처녀자리가 이 손에 뭔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인데요. 여기 밀이삭이냐, 뭐 보리이삭이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스피카인데 이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보시면은 더 많은 이제 별자리들이 보이는데 긴 이제 바다뱀 자리가 있습니다. 별자리 중에서 이제 가장 긴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봄철에서부터 봄철이 오기 전에 이제 늦은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들어갈 때까지 보일 정도로 긴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놓여 있는 게 6분위 자리. 6분위는 각도를 재는데 사용하던 전체 기구입니다. 그리고 컵 자리가 있고 그 옆에 까마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별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개 자리가 있고 그리고 큰 곰, 이 큰 곰 자리가 있죠. 이 큰 곰 자리 밑에 이제 여기 살쾡이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여기 머리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냥개 자리가 있습니다. 사냥개를 따라오는 방망이 모양으로 생긴 목동 자리. 목동 자리 옆에는 왕관 자리가 있습니다. 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철의 대곡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에 국자 자루 부분을 휘어져 있는데 휘어진 곡선을 따라서 선을 연장해 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밝은 별이 바로 아크투루스입니다. 목동 자리에 있는 별이죠. 그리고 더 연장해 가면 처녀 자리에 스피카라는 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봄철에 볼 수 있는 일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철의 대곡선을 이용하면 목동 자리와 일단 처녀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별자리들은 이 별자리와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처녀자리 위쪽에 머리털 자리가 있고 그리고 처녀자리 머리 위쪽으로는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아래쪽에는 천칭자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봄철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봄철의 삼각형은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와 그리고 처녀 자리에 스피카 그리고 사자 자리에 이 꼬리 부분에 있는 별인데 이건 이등성입니다. 데네볼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사자 자리 물음표 아래에 있는 밝은 별 이게 1등성인데 이건 레굴루스입니다. 이 레굴루스를 이용해서 좀 더 긴 삼각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봄철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봄철에 볼 수 있는 바다뱀 자리와 그리고 이 사자 자리는 헤라클레스가 물리친 괴물 사자와 바다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네메아 골짜기에 살던 몸집이 크고 성질이 포악한 사자였는데 칼로 벨수도 베어도 죽지 않고 화살도 뚫지 못하는 두껍고 견고한 가죽을 가진 불사의 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뱀은 이 레르나스 늪지대에 살던 머리가 9개 달린 물뱀이었는데 밤이 되면 숲에서 나와 닥친대로 가축과 사람을 해쳐서 헤라클레스가 물리친 괴물 중에 하나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고 가장 신과 가까운 영웅이었고 사후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에오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되어 12가지 사역을 하며 수많은 괴물을 퇴치했습니다. 도리스족의 시조신이고 신성한 영웅으로 스파르타를 비롯한 여러 왕가의 조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2가지 과업을 하는데 그 과업들이 대부분 괴물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네메아 골짜기에 살던 괴물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레르네 숲에 사는 머리가 9 달린 물뱀 히드라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케린네아 산에 황금뿔을 가진 사슴을 생포해오는 일이었고 네 번째는 거대한 멧돼지를 생포해오는 일이었고 다섯 번째는 가축우리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인 괴조를 없애는 일이었고 일곱 번째는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는 일이었고 여덟 번째는 식인 말을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마존의 여왕의 허리띠를 구해오는 일이었고 열 번째는 머리와 몸통이 셋 달린 괴물왕 게리온이 가지고 있는 소들을 가져오는 일이었고 11번째는 님프 헤스페리데스가 지키고 있는 황금사자를 구해오는 일이었고 12번째는 저성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를 생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봄철의 밝은 별자리인 목동자리와 사냥개자리 그리고 왕관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목동자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목동들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별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냥개자리는 목동이 데리고 다니던 두 마리의 사냥개라고 하는데 원래는 목동의 지팡이였는데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다시 별자리가 전해지면서 오역이 되어서 사냥개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관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가 크레타의 공주 아드리아네에게 결혼 선물로 준 왕관이라고 합니다. 목동자리는 흔히 사냥꾼 아르카스가 큰 곰 칼리스를 쫓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있는 아르카스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아르카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숱한 고생을 겪다가 소가 끄는 쟁기를 발명하였습니다. 제우스는 이 공을 기려서 쟁기와 더불어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목동자리의 유명한 별은 일등성 아크투루스입니다. 아크투루스는 곰 감시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자리에 얽힌 또 다른 신화는 이 목동이 이카루스라고 합니다. 이카루스는 주신 디오니소스를 초대하여 대접을 하는데 디오니소스가 그 답례로 포도주 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카루스는 친구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다가 생전 처음 마신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듭니다. 다음날 심한 두통과 함께 술이 깬 친구들이 이카루스가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하여 이카루스를 죽이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이카루스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동자리 옆에 있는 사냥개 자리는 목동이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라고 합니다. 이 개들은 북쪽에 있는 개는 아스테리온이고 남쪽에 있는 개는 카라입니다. 아스테리온은 풍부한 별이라는 의미가 있고 카라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것이 원래 별개의 별자리가 아니라 목동자리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에 이제 곤봉으로 이제 기술이 되던 것인데, 이것이 아라비아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를 번역을 하면서 구부러진 지팡이를 번역을 했고, 이것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게로 오역이 됐다고 합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얻어서 왕비 파시파에가 포세이돈이 보낸 황소를 사랑하여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괴물인 황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는데,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가 지은 미궁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고 해마다 아테네에서 산 제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제물로 온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에게 반한 아리아드네는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실타래를 쥐어줍니다. 테세우스를 나중에 아리아드네가 따라가는데 낙수슴에 버려지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디오니소스가 보석이 박힌 왕관을 들고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봄철의 또 다른 밝은 별자리인 처녀자리와 천칭자리, 그리고 머리털 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처녀자리는 봄하늘에서 두드러진 별자리여서 여러 민족 신화에서 생장의 여신이나 대지의 여신들로 비유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시타르 여신이 되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소아시아에서는 키벨레,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테나 여신에 비유되었습니다. 천칭자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인간의 선악을 지어 운명을 결정하는 데 쓰던 저울이라고 합니다. 머리털 자리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 왕비인 베레니케의 머리털을 들어 올려서 만든 별자리라고 전해집니다. 처녀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에 비유됩니다. 페르세포네가 들판에서 꽃을 따다가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돌아오지 않자 데메테르는 슬픔에 빠져서 더 이상 지상의 식물들을 돌보지 않아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제우스 신이 중재에 나서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게 하지만 하데스의 계략으로 1년 중 4개월은 지하세계에서 지내게 됩니다. 처녀자리가 보이는 봄철은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처녀자리의 유명한 전체는 바로 일등성 스피카입니다. 라틴어로 이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에는 유명한 은하단이 있는데 처녀자리 은하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500개 정도의 은하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5천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들입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처녀자리는 정의의 여신 디케 또는 아스트라이아라고 합니다. 처녀자리 옆에 있는 저울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신들은 한때 지상에 내려와 인간들과 함께 살았는데 매일 다투기만 한 인간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신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신은 끝까지 지상에 남아서 인간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하늘에 올라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녀자리에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약 5천만 광년 거리에 있고 2500개 정도의 은하들이 지름 1000만 광년 범위에 퍼져 있습니다. 확대해서 본 사진을 보면 여기 은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M86이나 이제 M84 은하는 거대한 타운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선 은하나 다른 은하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칭자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사용하던 저울이라고 합니다. 성도에서 흔히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천칭자리는 원래 정갈자리의 직계발이었는데 황도 12궁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고 유일하게 생물체가 아닌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천칭자리로 불리게 된 것은 당시 이제 추분점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추분점은 이웃 별자리인 처녀자리로 옮겨가 있습니다. 머리털 자리는 이집트의 왕비 베레니케의 머리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기원전 243년경 아시리아 원정을 떠났는데 성전을 기원하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프로디테 여신께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오자 왕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신전에 바쳤는데 다음날 머리카락이 사라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분노하였고 이때 궁정의 전문학자 코논이 나서서 여신이 머리카락을 하늘에 올려놓았다고 하며 사자의 꼬리 부분을 가리키며 왕과 왕비를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이 별자리의 기원은 원래는 사자 자리의 끝에 있는 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머리틀 자리로 독립되었습니다. 머리틀 자리에 이제 유명한 머리틀 자리 은하단이 있습니다. 머리틀 자리 은하단은 천여자리 은하단보다 훨씬 먼 3억 광년 거리에 있는 큰 은하단이 되겠습니다. 물뱀 히드라로 알려져 있는 바다뱀 자리는 별자리들 중에서 가장 긴 별자리입니다. 이 바다뱀 자리 몸통 위에는 육분이 자리, 컵 자리, 까마귀 자리 등이 올라 앉아 있는데 이 별자리들 중에서 육분이 자리는 근대에 만들어진 별자리고 컵 자리와 까마귀 자리는 아폴론 신과 관련된 신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까마귀는 태양신 아폴론이 키우던 새라고 합니다. 아폴론은 까마귀에게 컵에다 물을 받아오도록 시켰는데 까마귀는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 열매를 따먹는데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뒤늦게 심부름 생각이 나서 아폴론에게 야단 맞을 것이 걱정되어 팽개거리를 찾다가 물뱀을 잡아와서 늦은 이유를 물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폴론은 까마귀의 거짓말에 진노하여 물뱀과 함께 까마귀와 컵을 하늘로 던져버려서 물뱀 자리, 까마귀 자리, 컵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자리와 컵 자리에 얽힌 또 다른 신화는 까마귀는 태양신 아폴론이 키우던 은색의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새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영리한 새였지만 수대장이었는데 아폴론은 그리스의 공주 코르니스를 사랑했지만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운명이어서 까마귀에게 공주를 보살피면서 감시하도록 했는데 아르카디아의 왕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공주를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일러 바치자 그만 공주를 활로 쏘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오해였음을 안 아폴로는 까마귀를 까맣게 만들고 인간의 말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하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옆에 컵자리가 있는 것은 까마귀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까마귀 자리에 있는 유명한 은하가 있는데 안테나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충돌 은하로서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충돌해서 합쳐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별자리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여름철의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 가운데가 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정 가까이 밝은 3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여름철의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별들입니다. 이 별들의 이름은 데네브, 베가, 알타이르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어보면 데네브는 십자 모양을 이루는 별들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넣어보면 이렇게 백조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데네브는 바로 꼬리에 해당됩니다. 데네브는 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는 요 검은고 서양의 이제 리라죠. 리라 모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직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알타이르는 견우의 이제 동양에서는 견우성이라고 부르는 별이고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별을 찾으면 별자리 3개를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사람 모양이 있고 뱀이 이제 몸을 감은 그런 모습인데 이 남자를 이제 뱀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뱀은 이제 뱀자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를 이제 국제천문연맹에서 구역을 나누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나눴기 때문에 뱀자리는 두툼하게 났습니다. 88개 별자리 가운데 둘로 나눠진 별자리는 뱀자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패 모양의 이제 방패자리가 있고요. 그 남쪽으로 가시면 이 남쪽에는 이제 궁수자리가 있죠. 켄타우루스인데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은하 중심이 있는 우리 은하 중심이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궁수가 겨누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갈입니다. 정갈을 하늘에 올려놨기 때문에 정갈이 남북해 지형을 두려결 염내에서 이제 공수가 활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 정갈 자리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길게 꼬리가 꼬부러진 것이 굉장히 좀 그럴듯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정갈 자리에는 붉은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또 밝은 별입니다. 보통 흔히 이제 1등성 이상의 밝은 별들을 전부 1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타레스도 그런 1등성입니다. 근데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백조자리와 이 여름철의 삼각형, 이 삼각형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자리와 작은 여우자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화살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보면 예쁜 이제 돌고래 모양의 이런 별자리가 있죠. 이것이 돌고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름철의 별자리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빠뜨렸네요. 여기 남자가 거꾸로 이제 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헤라클레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은 여름철의 대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의 대삼각형은 데네브와 베가 그리고 알타이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데네브는 이 은하수에 잠겨 있고, 그리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베가와 알타이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베가는 직녀성, 알타이르는 견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별을 찾으면 데네브는 백조 자리에 있고, 베가는 거문고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이르는 독수리 자리에 있으므로 세 개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고, 다른 별자리는 이 별자리들과의 위치관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밝은 별자리로 백조 자리, 거문고 자리, 그리고 독수리 자리가 있습니다. 백조는 날개를 편 형상을 하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로 은하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은하수에 얽힌 그리스 신화는 헤라클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직후 헤라가 뱀을 보내 목졸라 죽이려 했으나 오히려 뱀을 목졸라 죽여버리자 부모는 헤라클레스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임을 짐작하고 황야에 버려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때 아테나가 아기를 발견하고 헤라에게 데려가 버림받은 고아인이 젖을 먹여 살려주자고 청했습니다. 헤라는 젖을 먹이되 불로 불사의 힘은 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아기 아빠는 힘이 너무 강해 그럴 틈도 없이 젖을 먹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헤라의 젖을 먹은 후 부모에게 돌아가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젖을 빠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 젖이 하늘에 뿌려져서 은하수가 되었다고 도 합니다. 은하수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전설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입니다. 견우는 양과 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직녀는 옥황상제의 딸로 천상에서 옥함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1년 중 단 하루 음력 7월 7일에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주는 오작교 위에서 서로 상면할 수 있었는데 그날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들이 보이지 않고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이들은 매년 음력 7월 7석에 7.15이라는 배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 만날 수 있는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 배가 뜨지 못하면 까치가 하늘의 다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검은고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 아폴론이 음악의 명인 오르페우스에게 선물한 리라라고 합니다. 이 리라를 만든 이는 전령의 신으로서 아폴론에게 이 리라를 바치고 전령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검은고 자리에서 유명한 별은 직녀입니다. 베가라고 불리는 이 별은 영등급의 별이고 약 25광년 거리에 있는 하늘에서 북쪽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또 이 검은고 자리에는 유명한 고리 성운 M57 성운이 있습니다. M57 성운은 질량이 작은 별이 죽을 때 만들어지는 성운입니다. 우리 태양도 이와 같은 성운을 만들고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M57 성운은 이 검은고 자리에 이 평행사변형의 한쪽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는 백색의 작은 별, 백색 외성이 있고 그리고 이 바깥은 이 대기가 이제 퍼져나가서 만들어진 고리 모양의 성운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별은 온도가 매우 높은 흰색의 별입니다. 크기는 지구 크기로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줄어드는 고밀도의 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독수리 자리는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청춘의 여신 헤베가 발목을 다쳐서 신들의 연회에서 시중을 들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가 양떼를 돌보던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를 납치하기 위해 변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자리의 유명한 별은 바로 견우입니다. 추락하는 독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알테어는 0.75등급이고 약 16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백조 자리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헤라의 눈을 피해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변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레다는 제우스와 사랑에 빠져서 두 개의 알을 낳는데 첫 번째 알에서는 카스토르와 크리타이메스를 낳고 두 번째 알에서는 폴룩스와 헬렌을 낳았다고 합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로마를 지켜주는 위대한 영웅인데 죽어서 쌍둥이 자리에 밝은 두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렌은 그리스 최고의 미인이고 바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미인이 되겠습니다. 이 별자리에서 유명한 별은 바로 1등성 데네브입니다. 데네브는 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25등급이나 1400광년 거리에 매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별이 되겠습니다. 백조 자리에는 가장 유력한 블랙홀 후보인 백조 자리 X1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8000광년 거리에 있고 은하계에서 가장 강력한 X선을 방출하는 천체입니다. 이 천체는 그 주변에서 쌍성을 이루고 있는 거성으로부터 이 가스를 빨아들여서 이 가스가 이제 블랙홀 주위로 돌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100만 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X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에 의해서 X선이 방출됨으로써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뱀자리와 뱀주인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뱀주인은 인류 최초의 의사인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치료용 약초를 가져와서 다른 뱀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 죽음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비밀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뱀자리는 뱀주인의 몸을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자리를 나눌 때는 이것을 구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뱀은 이제
중간이 몸통이 잘려서 뱀 머리와 뱀 꼬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88개 별자리 중에서 유일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뱀주인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최초의 인류 의사인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달의 신 아르테미스의 요청으로 죽은 오리온을 살려냈다가 하데스의 항의를 받은 제우스가 내린 번개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뱀주인은 트로이의 신관 라오콘이라고 합니다. 아폴론을 섬기는 트로이의 신관 라오콘인데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군이 남기고 간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하였다가 신의 노여움을 얻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보낸 두 마리의 바다뱀에게 두 아들과 함께 목에 졸려 죽었다고 합니다. 뱀자리에서 유명한 전체는 뱀의 꼬리 부분에 있는 독수리 성운입니다. 이 독수리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7,000광년 거리에 있고 지름이 20광년 되는 거대한 성운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이 독수리 성운을 확대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유명한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찍은 유명한 허블 우주 망원경 사진입니다. 이 기둥의 끝부분에 보면 둥근 덩어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속에 이제 새로 태어나는 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나중에 이제 이 가스와 먼지들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 거대한 새로운 상계성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전갈자리, 켄타우로스 자리, 그리고 이리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궁수자리는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 케이론 또는 반인반수의 사티로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궁수가 이제 활을 겨누고 있는 대상은 정갈인데 이 하늘에서 정갈이 난폭해질 것을 대비해서 쏘아 죽이려고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켄타우로스 자리는 이제 많은 영웅들의 서성이었던 케이론이라고 합니다. 케이론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재배치한 공로로 밤하늘의 별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자리는 원래는 켄타우로스 자리의 일부였지만 독립된 이리자리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궁수자리는 켄타우로스 케이론이라고도 하고 사티로스라고도 합니다. 켄타우로스 케이론은 난폭하고 야만적인 다른 켄타우로스들과 달리 온화하고 현명하여 모든 인간을 초월하고 대부분의 신들보다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학문과 무술이 매우 뛰어나서 많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궁수자리는 케이론이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피를 찾아 나선 제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황도상에 만든 것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전차는 바로 궁수자리 A 스탄인데 이곳에 우리 안하수의 중심이 있습니다. 궁수자리는 사티로스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사티로스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머리에 작은 뿔이 나 있고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인 반수의 괴물입니다. 그는 활을 발명하고 말 한 장에 올라타 사냥을 나갔던 판의 아들 크로토스라고도 합니다. 정갈자리는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정갈이라고 합니다. 정갈을 보낸 신은 헤라이고 오리온이 이제 자기보다 강한 자는 없다고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정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정갈이 나타나면 오리온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정갈자리는 여름철 별자리고 오리온은 겨울철 별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편에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궁수는 이제 정갈을 심장을 겨누고 있는데 오리온을 죽인 공로로 하늘의 별자리가 된 정갈이 천상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서 쏘아 죽이기 위해 정갈을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정갈 자리의 유명한 천체는 안타레스입니다. 1등성 안타레스, 그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안타레스는 안티아레스, 화성에 대항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자리는 켄타우로스 케이론이라고 합니다. 켄타우로스는 대체로 성질이 포악하지만 케이론은 현명하고 학식이 깊어서
신들의 자손들에게 사냥과 의술과 음악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아손이나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아스클레피오스 등이 그의 제자입니다. 유명한 별은 바로 알파 켄타우로스. 알파 켄타우로스는 삼중성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두운 별, 11등급의 별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프록시마라고 붙여졌습니다. 헤라클레스 자리는 여름철에 보이는 어두운 별자리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때부터 있던 별자리인데 뛰는 사람, 곤봉을 들고 있는 사람, 무릎 꿇은 자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와 알크메나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입니다. 헤라 여신의 묘을 받아 에우리테우스 왕의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를 얻기 위한 12가지 모험을 합니다.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별자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북쪽 하늘의 용자리, 봄철의 물뱀자리, 사자자리, 그리고 겨울철의 개자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별자리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늘 가운데 오는 사각형의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의 몸통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별들의 이름을 찾아보면 가을철에는 이제 일등성 밝은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등성인데 이 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각의 이름들을 보면 알페라츄, 시트, 마르카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말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참마, 하늘의 말, 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라고 부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페라츠 아래쪽에 이제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별자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안드로메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 남쪽으로 이제 줄에 묶인 두 마리의 물고기가 보이죠. 이것이 물고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가시오페아 자리와 케페우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별자리는 이제 토마뱀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보면 이제 삼각형 자리가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안드로메다를 집어삼키려고 온 이제 괴물고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물을 깃는 사람이 있죠. 이 별자리가 물병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페가수스 앞에 조그만 또 머리만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랑말 자리라고 부릅니다. 가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은 가을철의 사각형이라 부르는 페가수스 사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이 4개의 별이 사각형을 이루고 이 사각형의 말에 이제 배꼽에 해당되는데 이 배꼽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드로메다의 머리가 시작돼서 안드로메다의 별자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 쪽으로는 물병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또 반대쪽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물고기 자리와 고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름철의 별자리인 백조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 페르세우스 자리, 고래 자리에 얽힌 그리스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시오페이아는 포세이돈의 딸들인 네레이드들보다 자신의 딸인 안드로메다가 더 아름답다고 자랑하여 네레이드들의 미움을 삽니다. 케페우스 왕은 왕비 카시오페이아의 오만함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겪는 왕입니다.
포세이돈이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를 혼내기 위해 보낸 괴물고래가 이디오피아 해안에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자 신탁을 통해서 그 원인이 이제 카시오페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 안드로메다를 바쳐야만 된다고 해서 안드로메다가 바위에 묶여 있는데, 이때 이제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나타난 이 페르세우스가 이제 자신이 퇴치한 메두사의 목에서 떨어지는 이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어서 괴물고래를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메두사의 목에서 떨어진 이 피가 바다의 거품과 이제 반응하여 이 천마가 태어나는데, 그 천마가 바로 페가수스입니다. 이 페가수스는 눈처럼 흰 백마로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말입니다. 페가수스 자리는 눈처럼 흰 백마로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하늘을 나는 천마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처녀였던 고르곤 메두사의 목에서 떨어진 피와 바다의 물거품을 섞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이 4개의 별은 페가수스 사각형이라 불리는데, 가을철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유명한 성군입니다. 페가수스 자리에 유명한 은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레바퀴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다른 은하가 이 은하를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그 파장이 이제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이 나선 은하의 나선 팔들이 팽창을 해서 수레바퀴 모양이 되어버린 은하입니다. 유명한 충돌 은하입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신화 초기의 영웅으로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영웅입니다. 메두사의 목을 베어오다가 안드로메다를 구출하게 됩니다. 유명한 성군으로 페르세우스 호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별은 페르세우스 자리에 베타별인 알골이 있습니다. 악마의 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성도에서는 이제 메두사의 머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별은 사실은 밝기가 변하는 별인데, 그 별 자체의 밝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 쌍성이어서 다른 별이 이제 그 별을 서로 가림으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그런 식상성인 별입니다. 또 이 페르세우스 자리의 유명한 성단으로 이중성단이라는 2개의 성단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상계성단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에티오피아의 공주입니다. 성도에서는 괴물고래 케투스의 제물로 바위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괴물고래에게 희생되려는 찰나에 페르세우스가 나타나 구출하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유명한 은하는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무릎 근처에 있는 은하인데,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우리 은하와 유사한 나선 은하로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변신에도 능했는데, 괴물 티폰이 나타나자 신들은 황급히 동물로 모습을 바꾼 다음 도망쳤습니다. 양자리는 제우스 신이 변신한 모습입니다. 염소 자리는 염소의 신 판이 나일강으로 뛰어들어 변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판은 몸 위쪽은 염소이고 아래쪽은 물고기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 에로스가 변신한 모습입니다. 양자리는 제우스니 티폰을 만나서 갑자기 황급히 양으로 변신한 모습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신화에서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보낸 황금틀을 가진 양이라고도 합니다. 헤르메스는 프릭소스와 헬레 남매를 악독한 계모의 품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황금틀을 가진 양을 보냈습니다. 프릭소스는 탈출에 성공한 뒤 황금틀을 벗겨냈는데, 나중에 이를 얻기 위한 아르고호의 원정이 시작됩니다. 제우스는 양의 공로를 취하여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물고기 자리는 티폰에게 쫓기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모자의 변신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별자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한 별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흔히 띠로 연결된 두 마리의 물고기로 그려지는데 라틴어와 영어 명칭이 모두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염소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티폰의 공격을 받은 판이 변신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신화에서는 제우스를 양육한 아말테어라고도 합니다. 가이아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낳는 대로 모두 삼켜버리자 제우스의 어머니 레아는 기지를 발휘하여 막내인 제우스를 빼돌려 아말테아에게 위탁합니다. 아말테아는 염소젖을 먹이며 제우스를 양육하였다고 합니다. 물병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가 물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니메데는 아름다운 미소년인데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하여 올림포스 산으로 데려가서 신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대지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병자리 주변에는 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래자리, 물고기자리, 남쪽 물고기자리, 바다염소자리, 에르다누스 자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를 바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물병자리의 유명한 성운으로 낯선 성운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별자리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밝은 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 하늘 가운데 보면 밝은 별 6개가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철의 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 하나의 밝은 별이 있죠. 자, 이 별들의 이름을 보면 이제 카펠라, 폴룩스, 프로키온, 시리우스, 리겔, 알데바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베텔게우스라는 별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별자리 선을 이어보면은 이제 이 카펠라는 오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차부 자리에 이제 속하고요. 그리고 이 폴룩스는 이제 쌍둥이 자리, 양쪽에 이제 사람 모양이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키오는 이제 작은 개 자리인데 별 두 개가 이제 별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시리우스 자리가 있습니다. 자, 큰 개 자리가 있습니다. 큰 개 자리는 시리우스가 그 중에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리겔이라는 별은 오리온 자리에 다리, 왼쪽 다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알데바란은 황소 자리에 이제 황소의 눈에 이제 해당되는 별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펠라는 암염수를 한 마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펠라는 염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암염소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룩스와 이제 이 카스트로는 서로 이제 쌍둥이인데 예전에는 이 카스트로가 더 밝았는데 지금은 동생인 폴룩스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로키오는 이 작은 개자리에 있는 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별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어두운 별자리가 이것이 웹불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큰 개자리 시리우스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조그만 별자리 토끼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별자리가 여기 좀 일부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에르다누스 강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는 오리온이 이제 오른쪽 팔을 들고 있죠. 그래서 베텔게우스는 겨드랑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의 이제 허리에 해당되는 세 개의 별이 있는데 이것을 오리온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 해당되는 게 리겔, 왼쪽 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별자리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과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그리고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라는 이 세 개의 별을 이하면 거의 정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겨울철의 육각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겨울철에는 일등성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육각형을 이루는 별들은 이 6개의 밝은 별들인데 그것은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 쌍둥이 자리의 폴룩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의 리겔, 황소 자리의 알데바란, 이렇게 6개의 별들이 육각형, 다이아몬드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철 육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각형을 찾으면 6개의 별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까이에는 이제 붉은 별, 베텔게우스가 있는데 이 별은 오리온 자리의 오리온의 이제 겨드랑이에 해당되는 별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밝은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와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큰 개와 작은 개는 오리온이 데리고 다니던 두 마리 사냥개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리온과 하나의 별자리였는데 나눠졌다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는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서 여러 문명권에서 다양하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몽둥이를 둔 사냥꾼, 고대 수메르에서는 양치기와 양, 고대 이집트에서는 하계의 신인 오시리스, 그리고 이 세 개의 오리온 허리에 해당되는 띠는 기자의 세 개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뛰어난 사냥꾼인 오리온과 함께 사냥하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처녀로 살겠다는 맹세를 저버릴 것을 우려한 오빠 아폴론의 계책에 속아서 활로 쏘아 죽이게 됩니다. 아르테미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부탁하여 오리온을 다시 살려내지만 저승의 신 하데스의 항의로 제우스가 내린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을 하늘로 올려보내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오리온은 아폴론이 보낸 정갈의 독침에 맞아 죽은 후 정갈과 함께 하늘로 들려져서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유명한 별은 오리온의 이제 알파별인 베텔게우스 붉은 별입니다. 겨드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왼쪽 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겔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유명한 성운은 바로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1500광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탄생지입니다. 오리온 자리에는 밝은 성운들이 있습니다. 오리온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별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오리온이 차고 있는 칼에 해당되는 부분에 성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3개의 허리에 있는 별 주위에 말머리 성운이 있고 유명한 그리고 차고 있는 칼에 해당되는 부분에 새 모양의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오리온 대성운을 확대해 보면 이 성운이 마치 이제 동굴처럼 이제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그 별들이 이제 내는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이 성간가스와 먼지가 이제 팽창해서 속이 이제 동굴처럼 비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 속에서는 이제 새로 태어난 별들이 있는데 특히 마른 목골을 이루는 이 4개의 별들이 질량이 큰 별들입니다. 이 별들이 주변에서 이제 이 성운을 밝게 빛나게 해서 동굴처럼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운 속에서는 새로 태어난 별들이 3000개가량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큰 개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이 작은 개와 함께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시녀인 프로코리스 요정이 기르던 개라고도 하고 케팔로스가 새벽의 여신 에오스에게서 얻은 사냥개라고도 합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엑타이온의 사냥개 라일랍스라고도 하고 또 유로파를 지키는 개, 지옥을 지키는 개라고도 합니다. 이 큰 계절의 유명한 별은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는 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 -1.4등급입니다. 큰 계자리에 있는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는 전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제 행성을 제외하고 가장 밝은 별입니다. 자, 이 시리우스를 이제 자외선으로 관측을 해보면 두 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밝게 빛나는 별이 시리우스의 이제 동반성인 어두운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백색 외성으로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외선으로 보면 어두운 별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제 이 시리우스를 신성시하여 나일강의 범람을 예고하는 별로 이시스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가뭄을 불러오는 별로 이 별이 밝게 빛나면 가뭄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소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를 납치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대 성도에서는 머리 위에 솟은 두 뿔을 세우고 오리온을 향해 덤벼드는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단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는 약 3,000개의 별들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운은 개성운인데 1054년에 폭발한 초신성 잔해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황소자리에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이 성단 속에서는 약 3,000개의 별이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 사이에 태어난 7명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7명의 딸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에르다누스 자리는 지상에서 황천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파이톤이 아버지 아폴론을 졸라서 태양 마차를 끌다가 제우스가 내린 벼락을 맞아서 에르다누스 강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오르페우스가 죽은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이 강을 건너갔다고도 합니다. 이 별자리에 대해서는 고대 바빌론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고 이집트에서는 하늘을 흐르는 나일 강이라고도 합니다. 아르고호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아손이 황금 양틀을 찾으러 타고 떠난 배입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라카유는 아르고 자리를 고물자리, 돛자리, 용골자리, 나침반자리 등 4개의 별자리로 분류시켰습니다. 용골자리는 아르고호의 용골에 해당됩니다. 돛자리는 아르고호의 돛에 해당되는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아르고호는 이제 고물자리는 아르고호의 선미에 해당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아르고호가 큰 바위에 부딪혀서 이물을 잃어버려서 이물은 없습니다. 아르고호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올코스의 영웅 이아손이 황금 양틀을 찾아서 떠난 배입니다. 전설적인 장인 아르고스가 아테나 여신의 지휘에 따라 건조한 50개의 노가 달린 갤리선입니다. 테살리아 왕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은 이복 형제 펠리아스에게 빼앗긴 왕위를 찾기 위해 황금 양틀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아손은 헤라클레스, 카스토르, 폴룩스 등 그리스 용사 50명과 함께 황금 양틀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이 임무가 완성된 후 이 배를 하늘로 들어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52년에 라카이브가 이 별자리를 4개의 별자리를 분리하여 고물자리, 돛자리, 용골자리, 나침반자리로 분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별자리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